겉보기엔 아파트 한 채 딱 갖고 있고 빚도 없고 가족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통장에 남는 돈이 없고 자꾸만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내 집 마련했는데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과연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덩어리 부동산일 뿐일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현금화되지 않는 집은 결국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 있어도 그 집에서 당장 병원비 한 푼, 손주 용돈 하나 꺼낼 수 없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아파트 한 채의 노후를 걸었다가 생활이 무너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유동화 전략 3가지를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가족과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살던 집을 무조건 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굴리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 혹은 바로 내 부모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영상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혹시 이미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 대출 활용을 해보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사례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실질적인 힌트가 됩니다. 지금부터 집에 묶인 노후를 살아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퇴자 A씨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는 9억 원이 넘고 대출도 거의 없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걸 이룬 듯 보입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고 연금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자주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A씨는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건강보험료, 식비, 병원비, 손주 용돈,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고정지출이 200만 원을 넘습니다. 결국 매달 80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퇴직금도 몇 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A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9억이라는 숫자는 A씨의 통장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팔 수도 없고 나눠 쓸 수도 없고 생활비로 바꿔 쓸 수도 없습니다. 그저 거주 중인 자산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병원비고 현금이고 유동성인데 그 아파트는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하우스 푸어의 현실입니다. 겉보기엔 자산이 많지만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생활은 빠듯하기만 한 상태. 자산은 있는데 삶은 궁핍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이 구조가 점점 더 위태롭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장례비나 간병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금이 없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부탁하거나 카드를 돌려막게 됩니다. 이번 달엔 좀 도와줄래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 관계는 미묘해지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용돈을 받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노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생활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집값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고 병원비나 약값은 지금 당장 필요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이 10억이야. 나는 부자야. 그런데 실제로는 지출 구조가 무너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생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생활이 되려면 자산이 흐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입니다. 쉽게 팔 수 없고 나눠 쓸 수도 없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집은 그냥 묶여있는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 전기세는 평수 기준으로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더 많이 나가고 관리비도 계속 오릅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고정비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득은 그대로이니 결국 생활은 줄어들고 외식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게 됩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집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집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집을 팔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자산을 유동성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 움직이지 않는 자산은 결국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집을 유지하거나 조금 줄이면서도 생활비와 안정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운사이징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집을 줄이면 손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산 동네를 떠나기 싫고 자녀가 반대하고 이사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9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을 6억 원짜리 집으로 옮긴다고 해서 재산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는 세억 원이 노후 생활을 유지해주는 유동자산이 됩니다. 이걸 바로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유지하되 남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예적금, 배당 상품, 요양비 준비금 등으로 분산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6억 원짜리 빌라로 이사한다면 약 3억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 돈을 각각 1억씩 예금, 배당형 ETF, 요양보험 상품 등에 나누어 두면 매달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나 손주 용돈까지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더는 통장이 비는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운사이징의 또 다른 장점은 고정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평수가 작아지면 전기세,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0평에서 25평으로 옮긴다면 매달 고정비에서 20만에서 30만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노후 생존 비용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사 과정에서의 정서적 스트레스입니다. 익숙한 이웃과 동네를 떠난다는 불안감이 있고 짐을 정리하고 새 집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둘째는 자녀의 반대입니다. 부모의 집이 자녀에게는 심리적인 고향일 수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이야기를 꺼내면 반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는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특히 병원, 마트,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옮기면 생활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단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1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집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데 자녀에게 줄 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속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운사이징이 꼭 서울을 벗어나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저층, 구축, 빌라, 전용 면적 축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세에서 자가로 그리고 소형 자가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유동성을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다운사이징은 선택이 아니라 노후에 꼭 필요한 생활비 확보 수단입니다.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자산을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집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즉 주택연금과 담보대출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그대로 두고 생활비만 늘리는 방법입니다. 집을 줄이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과 담보대출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주택연금, 다른 말로 영무기지론입니다. 이 제도는 55살 이상이고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 중 한 명이 55살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65살 부부라면 매달 약 14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고 집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 시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거 안정성과 생활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집은 사실상 국가나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됩니다. 사후에 자녀가 집을 그대로 상속받으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이 처분됩니다. 또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까다롭고 연령이나 주택 가치에 따라 수령액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담보대출 후 배당투자조합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고 그 자금을 안전한 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매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9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연 이율 4%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월 이자는 약 66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을 배당 수익률 6%짜리 ETF나 리츠에 투자하면 연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 이자보다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순수익이 남게 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일부는 예금, 일부는 연금보험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 전략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상 위험입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배당 수익의 변동성입니다. ETF나 배당은 고정이 아닙니다. 셋째는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확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이, 자산 규모, 성향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은 위험하다, 투자는 무섭다는 생각에 손을 떼지만 지금 시대에 가만히 있는 자산이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자산이 몰려있고 현금 흐름이 없는 구조는 위기 대응력도 없고 일상도 제한됩니다. 요약하자면 주택연금은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담보대출과 투자는 대출 후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이사 없이도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전략을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실행 전 어떤 점들을 꼭 체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전략, 즉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담보대출과 투자 전략은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노후에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략들 어떻게 조합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먼저 요약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운사이징은 큰 집을 줄이고 남는 차액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집에서 6억 원짜리 집으로 옮기면 3억 원이 남습니다. 이 3억 원을 예적금, 배당형 상품, 장기 요양자금 등으로 나누면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나 돌발 비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사 스트레스와 가족의 반대 가능성입니다. 그래도 한 번의 이동으로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공시가 6억 원 기준으로 보면 월 14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사 없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사후 상속재산 감소와 해지 불가 구조입니다. 자산은 그대로 두고 생활만 유동하는 전략이라 정서적으로 집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담보대출과 투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집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고 배당형 ETF, 리츠, 연금보험 등의 투자에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대출받고 이자가 월 70만 원이라면 배당 수익이 월 100만 원일 경우 순수익은 월 30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유지되는 한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배당 변동, 투자 리스크는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중장년층에게는 다운사이징과 주택연금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유동성을 다운사이징을 통해 확보하고 남은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시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 예상 가능한 생활비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자산만 투입해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으로 운용한다면 현금 흐름은 더욱 강화됩니다. 모든 걸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소액이라도 자산을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 집이 시세 기준 얼마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는 집 외에 내가 가진 금융자산이 총 얼마인지 체크하는 일입니다. 현금성 예금, 보험,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을 모두 포함해봐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에게 미리 유산 줄 생각은 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삶이 안정되어야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집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금융전략은 반드시 정부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은퇴재무설계사 등 공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후는 길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돈보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더 중요합니다.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자산이 움직이고 있느냐가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산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굴려야 비로소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전략 중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조를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이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이유와 그 문제를 막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드는 다운사이징. 둘째, 집을 그대로 두고 생활비를 만드는 주택연금. 셋째, 집을 담보로 투자 수익을 만드는 대출운용 전략. 이 3가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집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집을 지키느라 다른 걸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다운사이징을 하셨거나 주택연금이나 담보 활용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직접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실제 사례만큼 강력한 정보는 없습니다. 황운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황운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